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추진 권한을 두고 여당 내 투톱,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온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황장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50 세대의 발병률이 특히 높다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공황장애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금요일이에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상의 모든 정보가 없는 주말, 여러분들은 무얼 하며 보내시나요? 세모정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 거 이미 아실 텐데요. 오늘은 세모정 애청자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우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고요. 네, 이 취재진들이 파병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푸틴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딱히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병을 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푸틴이 북한군 파병하고 관련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에는 아예 뭐 가짜뉴스다, 허위정보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죠. 특히 이날에는 오전에 러시아 하원이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날입니다. 푸틴은 이 조약에 상호 군사원조 관련한 조항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우리는 북한 친구들과 접촉하고 있고 이 과정이 어떻게 발전될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푸틴은 역시 이번에도 전쟁의 원인은 러시아에 있지 않고 이 타 국가들에게 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나토 군인들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러시아가 북러 조약,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건 본격적인 군사 협력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내용이 뭐냐면 북러 두 나라 중에 한쪽이 어떤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걸 지난 6월 달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체결을 했고 이번 달 14일에 러시아가 하원에 비준안을 제출을 했고 현지 시간 24일 이번에 만장일치로 가결한 건데요. 원래는 다음 달 중순쯤에 이거 처리할 것이다 알려졌었는데 관측보다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좀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 북한군 파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국정원 비롯해서 서방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 대대적으로 보도도 나오고 맞파병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러시아로서는 이걸 좀 빠르게 확정지으려고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써 북러는 아주 강력한 동맹을 맺게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도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이 조약을 얘기하면서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 볼로딘 하원 의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기간 동안 러시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러시아를 지원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약은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주, 무역, 경제, 투자 등등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FP 통신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걸 간접적으로 돕는 형태를 취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직접 주는 거는 인도적 차원의 물자를 주고 미국에 필요한 뭐 포탄이나 이걸 수출하는 방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이 내용은 사실상 공격용 무기 공급으로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네. 거를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러 행동 규탄하면서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북러 동맹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격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 보도를 좀 보면은요. 북한 병력의 능력에는 의문이 존재하긴 하지만 수세대 만에 벌어진 유럽 최대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딱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럽 동북아 긴장 지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매체는 북한군이 그 러시아 병력 같은 경우에는 징집병이라든가 죄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군은 애초에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도 무장돼 있고 육체적으로도 준비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인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전장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총알바지로 쓰이고 이제 버려질 것이다라는 주장도 지금도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매체에서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미 외교정책연구소 측에서도 또 분석을 한 건 이렇게 무장된 10,000명가량의 병력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남부전선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는데요. 여러 가지 외신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을 추려보면 북한이 지상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또 한반도 군사 균형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만큼의 파급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상전 경험이라고 하면 그 직접 현장을 뛰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북한군이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드론 사용 경험을 얻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자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그 남북 연결도로 얼마 전에 폭파한 이후에 동해선에 이어서 경의선에도 방벽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 95m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그 동해선 육로에도 길이 200m 달하는 방벽이 세워진 모습이 새롭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는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이 국회를 찾았는데요. 북한의 대남 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면서 무릎까지 꿇었다고요. 네, 국방위 국감장이었는데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 소음 피해 주민이었어요. 경기도 강화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 3학년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뭐 워낙 군사적 긴장이 심해지면서 이 접경 지역에서 이 선전 방송 강도가 커지고 있고 양쪽이 확성기 틀고 또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확성기 방송 때문에 바로 옆 사람하고 대화도 힘들 정도다. 밤에는 잠 못 자서 낮에 피로감이 극심하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들어본 방송 중에 소음 강도가 제일 높고 여우, 들개, 까마귀 등 동물 울음소리부터 해서 쇠뭉치를 긁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 귀신 소리 등 이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밤낮 없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여기 국감장에 온 A씨는요.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 자녀들을 키우는데 딸아이는 너무 피곤해서 구내염이 생기고 아들도 새벽에도 3, 4시까지 잠 못 자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더라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납북자 가족단체 다음 주에 또다시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10만 장 전단을 제작 완료했다고 하고요. 다음 주 중에는 무조건 공개 살포를 할 거라고 했어요. 전단에는 이번에는 USB 같은 건 안 넣고 1달러 지폐만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이제 의원들 회의장에 모여 있으면 스마트폰, 휴대폰 하다가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주고받는 메시지 화면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냈고요. 신원식 실장은 잘 챙기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파장이 이렇죠. 국민들은 좀 불안에 떨고 있는데 폭격, 공격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고 너무 얘기를 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이 쏟아진 건데요.
야당은 정부 여당이 나서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은 제명을 하고 신원식 실장은 해임해야 된다 촉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마치 선전포고로 판단을 하고 이를 키우면 이거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당은 이걸 일축하면서 사적 대화일 뿐이다.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요. 국방위 국감에서도 역시 이 파병 문제가 가장 큰 안건으로 다뤄졌어요. 특히나 이 대통령이 공격용 무기 언급한 거, 그 살상 무기 지원까지 준비하는 걸 두고 큰 설전이 오갔는데 그 야당은 앞으로 이게 뭐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러시아하고도 또 이게 뭐 봉합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외교안보 참사가 벌어진 거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여당은 야당이 지금 논리적 비약을 펴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요. 네, 어제는 사람도 쓰러지고 좀 난장판이었어요. 한 피감기관 직원이 갑자기 무슨 일에서인지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에 실려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욕설을 했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제 쓰러졌으니까 뭐 사람 다 죽이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뭐 뭐야 임마지 자식아 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XX 하는 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도 뭐 신랑을 벌이다가 김태규 직무대행이 자신의 언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분명히 정회 중이었고 상대를 뭐 이렇게 꼭 특정한 게 아니라 이제 혼잣말로 이제 뭐 회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야당은 뭐 국감장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설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님 평가도 썩 좋지는 않더라. 이러면서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 간의 기싸움이 있었고 또 여야 의원들 싸우고 한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검열하지 말아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외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고요.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류일임 위원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 8명은 불출석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쟁점이 될 사안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도 상임위 곳곳에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엔 야당 주도가 대부분이고 여야 합의해서 발부한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출석해가지고 동행명령장 발부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요 또 뭐 국회 본청 유리창을 누가 또 새벽에 찾아가서 소화기로 이제 깨부수는 일도 있었고 그 정도로 좀 막 격해지는 분위기인데 슬슬 이제 종감이 다가와서 상임위들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 다 끝낸 상임위들도 있고 오늘은 법사위, 행안위 등 7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법사위가 이제 마지막까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해서 종합감사 진행을 하고 또 눈에 띄는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야당이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불기소 처분 내렸던 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검사 탄핵 추진을 위한 막판 공세에 나설 전망이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다음 달이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11월 달에 줄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출석을 하는지 이게 관심사였는데 지난 환노위 국감에서 또 국감장 퇴장을 했었고 해서 결국에는 오늘도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당초에 화성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화재 사고 그 사업장이었던 아리셀의 대표 박순관 대표가 원래 당초에는 불출석 의사 밝혔었잖아요. 근데 동행 명령장 받으면서 오늘 오후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여야 의원들은 모두 아리셀 안전관리 미흡함을 두고 송곳 질문들을 각자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정감사 엔조 모니터단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호평하면서 D-라는 성적을 매겼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거 아닌가요? 네, 뭐 D 중에서도 D- 받았습니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모니터단이에요. 이번 22대 첫 국감 지켜보고 나서 보고서를 냈는데 총평을 정리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하는 정쟁 국감이었다. 정리하면 김건희 이재명이었다 이거죠. 내용을 좀 더 보면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퇴장 등의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 이렇게도 짚어냈습니다. 모니터당 분석에 따르면 과방위에서만 증인이 147명 채택이 됐고요. 이번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지난 22일까지 불출석 증인 17명에 대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정쟁성 증인에 대해서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회가 역대 최고 여야 갈등 국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아까 그 과방위 얘기할 때도 살짝 얘기 나왔던 건데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다한 발언 시간도 지적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인데 좀 국감 발언 시간을 많이 차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세상의 정보가 없는 주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보내실 예정인지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6978님은요. 12월이면 만 나이로 쉰이 됩니다. 대학 졸업하고 해외 영업 10년, 이직해서 영어 강사로 일한 지 20년이 돼가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어 강사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중간고사 끝입니다. 일요일에는 푹 쉬면서 동네 공원 산책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676님은요. 내일 주말은 겨울 월동 준비를 위해 고구마도 캐고 토란도 깨서 이 겨울 국과 간식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하셨어요. 또 공성필님은요. 마산 국화축제 갑니다. 다양한 국화 분재와 아름다운 국화들을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요 하셨어요. 또 4433님은 광진구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주말이 따로 없지요.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우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도로 돌발 소식이 많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넉넉히 두고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수단도로 성수 쪽이고요. 연희 램프 부근 2차로와 홍지분 터널 안 3차로 각각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뒤로 성산 램프부터 시속 10km를 채 못 내고 있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는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대형 트럭 2대가 서 있는데요. 진출입 차선 부근이라 차선 변경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뒤로 한남대교부터도 정체 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론 천호대교 부근 3차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금천을 조금 못 간 1차로에서 각각 사고가 나 부근 혼잡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7km 구간 오늘 한 번도 정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송내 진출로 1차로에서 차선 긋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처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동안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행보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봐도 반응을 한다거나 대응을 하지 않고 말을 아껴왔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추진을 공식화한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23일이죠.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추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원내대표 입장이 뭐냐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이를 논의할 의총을 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친한계는 20여 명, 친윤계는 40여 명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 당론을 추진하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60여 명의 의원들이 계파 간 갈등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계파에 이 중도층 의원을 포섭하는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게 특별감찰관 추천이잖아요. 이건 지난주 기자님도 관측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에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인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는데도 일단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요. 국민의힘으로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제도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문제가 된 건 현 정부뿐만이 아닌데요. 현행법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영부인과 자녀 의혹을 추궁하면서 임명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사 추천을 먼저 해야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사실상 연계를 해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추진 권한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원내외 당무를 모두 총괄하는 것이라면서 반박했어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당원 당규를 살펴보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당이 원내와 당을 따로 떼어놓기가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하긴 어려운데요. 네.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인 이제 당이라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되 협의할 건 협의하는 원활한 소통이 가장 좋은 모습일 텐데요. 이제 당대표가 원내에 속한 국회의원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대표가 원외이고 친한계가 소수이다 보니 이런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의 지위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통할에 초점을 맞춰서 원내 사안도 당대표의 소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내대표의 지위는 당헌 61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 원내대표는 또 원내 사안에 있어서는 최고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계에서는 원내 사안은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에 논의를 하고서 발표하는 게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의 없이 한 건 독단, 독선의 정치다라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 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총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금 최대 관건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표 대결로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표싸움으로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정제된 의총을 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의총을 열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먼저 따로 만나는 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리 의총 의제를 조율하고 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표 대결로 가더라도 이 특별감찰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친한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듯 하게 되면 중도층의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이고 수기를 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안착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설사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의총이 일단 열리게 되면 친윤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표 개결로 가든 가지 않든 난상 토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찾아서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행보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 국정감사는 대표적인 원내 사안입니다. 친윤계에서는 국감 예산 기간은 완전히 원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시기에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 대표가 국감장을 찾은 것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직접 원내로 파고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제로 한 대표가 이제부터는 원내 입지를 다지는 전략으로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당분간은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기보다 내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좀 이제 이견을 좀 드러내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탄탄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특별감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던 것이었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담당자를 뽑아달라는 이야기가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나오는 게 맞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 친윤계 의원도 이제 통화에서 야당 대표가 할 법한 행동을 여당 대표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반대, 당대표는 추진 방침이라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이후 한 대표 홀대론이 오히려 더 제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회동 당일에 한동훈 대표가 박정하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박정하 실장을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고 경내에는 한동훈 대표만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대표는 이제 비서관, 또 행정관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혼자 선 채로 20여 분을 대통령을 기다렸다고 해요. 좌석 배치 역시 한 대표는 원형 테이블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면담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이것 또한 정 비서실장과 한 대표를 동급에 뒀다. 친한계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건 한 대표와 회동을 이제 뒤에 예정된 만찬이 있다면서 마쳤는데 알고 보니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이제 참모들과의 저녁이었고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점, 한 대표가 이를 두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하고요. 여당 대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이후 여권 내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꺼내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직 추진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참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입장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연한 거고 김여사 특검법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을 연계한다면 여당도 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통과 자체가 어렵고 설사 여야가 추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 3명 후보를 누구로 추천할 것이냐를 두고 또 이견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감찰관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우리는 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걷어찬 거다라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일단 야당의 반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밀어붙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친한계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특검법 그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표나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법이 가결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고요.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김건희 특검법은 탄핵으로 가려는 포석이니 이를 108석으로 뭉쳐서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친한계는 일단 특검이나 탄핵에는 선을 긋되 특별감찰관 도입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자 이런 꾸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만약 특별감찰관 임명이 친윤계의 반대로 무산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친한계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면 이 8표가 좀 조직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던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려면 일단 특검법을 여야 대표회담에 공식 의제로 올리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법을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올릴 생각 자체가 없고요. 공식 의제화하게 되면 민주당의 판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표회담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공식 의제로 올리는 순간 의견이 달랐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더라도 어쨌든 한 대표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절대 유리한 협상 테이블이 아닙니다. 한 대표는 이 의제로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라든지 여야 의정협의체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이런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요. 이 시기를 두고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과 무관치 않다는 건데 어떤 이야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과 25일에 1심 결과 재판 2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11월에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야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대여 공세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열 작업을 해서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의 실정을 더욱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2754님 저번 달에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아내와 가까운 캠핑장에 가서 단풍 구경, 불멍하면서 가을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0174님 지방 출장 3일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5389님은요. 저는 주말에 하남 건단산으로 남자친구와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가을 날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하셨네요.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상 모르고 약은 것이 세상 넓은 못난이만 못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약아도 보고 들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많은 못난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속담에 나오는 세상 모르다를 글자로 쓸 때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세상을 모른다는 뜻으로 보고 세상과 모르다를 띄어서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 모르다 한 단어기 때문에 5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동사 세상 모르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데요.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몇 년째 세상 모르고 연구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깊은 잠에 빠지거나 술에 취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피곤하다고 하더니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물정이나 전후 사정을 분별하지 못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자랐어도 저렇게 세상 모를 수가 있을까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철 모르다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8.7도로 출발해 쌀쌀했고 대관령은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올 들어 처음 영하권의 기온까지 내려앉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광주, 대구와 함께 23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릉과 세종은 21도, 제주와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은 활동하기 좋은 수준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게 아침 기온은 약간 오르겠지만 낮 기온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은 다시금 낮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가끔 구름량이 늘겠고요. 또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는 내일 종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전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전남 해안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오고 그 밖에 남부지방도 점차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니까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3도, 습도는 40%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이른바 북한군 타격 요청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냐고 반발하며 신북풍몰이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사적 대화를 악마화해 국가안보에 정쟁을 벌인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저녁 주한미군 보급창고인 부산 55 보급창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 인력의 진입이 통제된 가운데 1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업리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독도의 날인데요. 잇따라 철거됐던 지하철 역산의 독도 조형물도 다시 돌아왔다고요. 네, 한때 독도 지우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독도의 날에 맞춰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청역과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이렇게 세 곳에 독도 조형물이 복원 설치됐는데요. 노후된 모형에 밝은 색을 입히고 곰팡이가 쓴 부분도 제거해 말끔해진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에는 독도 조형물 대신 85인치 벽걸이 TV로 실시간 독도 영상을 내보내고 있고요. 경복궁역에는 독도 사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세 단장을 마치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조형물 또 영상들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독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바름이라는 아기 과자 브랜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참 특별해요. 네, 맘카페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포장지가 걸림돌이 됐다고 합니다. 바이어가 새 포장지를 사용하자 건의했지만 회사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네요. 네. 심지어 제안받은 첫 물량이 연간 매출의 무려 10%에 달했다고 하는데 김정광 올바름 대표는 수출을 위해 자존심을 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맘카페 회원들이 독도 과자로 이름을 붙이면서 자발적 홍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먹어서 혼내주자 이른바 돈줄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한때 주문이 폭주해 배송이 밀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바름 외에도 독도 때문에 일본 수출기를 포기한 곳이 한 곳도 있는데요. 성경식품이라는 곳입니다. 글로벌 김 대란이 일어나면서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3년 전 일본 수출기를 열었는데 성경김 역시 상징인 한반도 지도 속 독도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포장지에서 독도 그림을 빼달라는 수입사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수출이 불발됐는데 당시 육현진 성경식품 대표는 반일이나 공격적 대응이 아니라 지도에는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비록 일본 수출은 불발됐지만 이런 뚝심 덕분인지 성경김은 K김 인기를 타고 현재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전 세계 1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독도하면 뭔가 가깝지만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려울 것 없이 손쉽게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요. 네, 독도의 날을 기념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 여행 꿀팁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방문했던 여행기를 담은 8분 분량의 영상에는 독도의 하나부터 10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울릉도의 입도의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로 만든 오삼불고기로 출출함을 달래주고요. 또 울릉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독도 전망대도 소개됐습니다. 이어 차례대로 독도 박물관, 독도 수호를 위해 일본을 건너가 항해했던 안용복을 기린 기념관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 대망의 독도로 향하는 모습도 담겼는데 울릉도 내 도동항 외에 저동항, 사동항까지 총 3곳에서 독도 향배가 출발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독도에 도착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는 동쪽 땅끝 표지석과 해녀바위, 삼형제 굴바위 등이 소개됐고요. 서 교수는 주말을 이용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독도라며 독도 관광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독도의 날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거겠죠. 독도의 날에 대한 의미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김치 축제가 바가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축제에서 판매된 음식 가격을 두고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열린 광주 김치축제는 방문객만 6만 8천 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또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출신 요리사들도 참석해 문정선실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축제가 끝난 뒤에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보쌈고기 20여 점과 작은 접시 담긴 김치가 보이는데 글쓴이는 광주 김치축제 보쌈 김치 3만 원 헐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수육고기 10점 남짓, 두부 3점, 그리고 김치가 담긴 한 접시가 10,000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니 지역 축제가 망하지라며 가격 대비 부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진 속 3만 원짜리 보쌈 김치는 심지어 원래 홍어 삼합이었다고 하는데 한 업체가 홍어가 다 떨어지자 홍어만 쏙 빼놓고 같은 가격에 계속 팔았다고 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요즘 채소 시세를 모르는 것 같다. 집에서 만들어도 저 정도 가격은 나온다처럼 치솟은 배춧값 등 물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붐비기 전에 건강검진 받으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국가검진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내시경 기구 세척, 소독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간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 8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 대장 내시경 소독 실태를 점검했더니 2% 정도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시경 기구를 세척 소독하지 않거나 일회용품인 부속 기구를 재사용하게 되면 이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았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각각 나눠서 살펴보면 위내시경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고요.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했습니다. 대장내시경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곳은 218곳 중 76.6%인 167곳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의 소독 매뉴얼에는 내시경 소독에 쓰는 고수준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래 반복해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져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 나와 있어서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건강검진 받고 나로 문자 한번 잘못 눌렀다간 스트레스 때문에 없던 병도 생겨서 다시 검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공단을 사칭한 사기 문자 발송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공단이 공개한 사기 사례를 보면 이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국민건강검사 보험통보문 전달 완료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검진통지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등의 문구와 인터넷 주소가 첨부돼 있다고 합니다. 네. 워낙 감쪽 같아서 자칫 인터넷 주소 URL을 잘못 누르기라도 하면 기기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개인정보가 술술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네.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충분히 의심해보고 걸러낼 수 있어야겠죠. 사기 문자와 실제 공단이 보내는 문자를 구분하는 법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공단의 건강검진 안내 문자에는 대표번호 1577-1000번만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 URL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이렇게 문자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 접속하지 마시고 즉시 지운 뒤 불법 스팸 대응센터 188번 또는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문자뿐만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발신자 주소 잘 확인해 보시고 경계 태세에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사고 소식도 살펴볼까요? 어제 저녁 부산의 미군 부대 보급 창고에서 큰 불이 났어요. 네, 어제 저녁 부산 범일동의 미군 부대 창고 55 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건물 3, 4층 높이로 치솟았고 2km 밖까지 타는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불이 난 지 1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다고 합니다. 한때 2단계까지 격상됐던 화재 대응 단계도 1단계로 내려갔다가 오늘 아침 해제됐고요. 불은 55 보급창 내 배관 등 공사 작업 중이던 냉동 창고에서 일어났는데 건물 내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내부에 있던 우레탄과 고무 등 공사 자재들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화재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화재지만 주한 미군지휘 협정에 따라 미군이 수사 관할권을 가지는 만큼 경찰의 진상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군 측은 화재에 대비해 별도 소방차와 소방 인력도 갖추고 있지만 화재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인적 건물이나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 소방 인력과 장비 진입을 허용했다고 하고요. 불이 완전히 꺼지면 자체 조사단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독립영화제가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원 예산이 막혔다는 소식에 축제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고요. 네, 행사를 불과 두어 달 앞두고 지원 예산이 내년에 제로, 그러니까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서독제 집행위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성명을 내고 예산 증발은 독립영화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자 자율성을 위협하는 증거라며 예산 복원과 함께 정상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공동주최 한 축인 한독협은 영진이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7월부터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확정된 바가 없어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순서가 잘못됐다. 삭감을 하더라도 영진이가 우리와 공동주최를 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먼저 한다는 게 맞지 않느냐 설명했습니다. 백재호 한독협 이사장도 복잡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50년의 역사가 있고 독립영화의 심장이라는 상징적 위상이 있는데 이렇게 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사실에 영화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독제는 한 해 동안의 한국 독립영화를 결산하는 국내 유일한 독립영화 경쟁영화제로 1975년 한국 청소년영화제 전통을 이어받아 수차례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은 특히 이 영화제가 봉준호, 나홍진, 이병헌, 구교환 등 감독과 배우를 배출한 창작자의 요람이자 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과거 가장 큰 위기였던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때만 해도 살아있던 예산인데 이번에는 예산의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 사업에 대한 지원마저 논의가 없이 사라진다면 민간 자율기구라는 정체성을 지닌 영진이가 고유의 방향성을 저버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시행한다고요?
네,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도 있죠. 이런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나온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지만 차량에 시동이 걸리도록 제한하는 기계인데요. 네. 이 핸들 아래쪽에 설치되고요. 이 기기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달려있다고 하고요. 먼저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입증돼 국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착 의무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데요.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격 기간이 2년이면 방지 장치도 2년 동안 부착해야 하는 건데요. 관련 규정을 어기면 처벌도 엄합니다. 대상자가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 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클 듯한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장치 구입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또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크고 지켜야 하는 규정도 까다롭다 보니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자동차 보험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 최근 5년간 무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강화돼 왔지만 면허가 취소돼도 결격 기간만 지나면 몇 번이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세무정이 없는 주말 여러분들은 무얼 하며 보내실지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2301님은요. 제 주말 일정은 춘천에 신랑 밥 해주러 가는 겁니다. 뒤늦게 시작한 황혼 육아로 월요일 새벽에 서울로 출근해서 콩알같이 예쁜 손주랑 주중을 보내고 오늘 저녁에 퇴근합니다. 아들 내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좋지만 3개월 만에 몸무게가 3kg이나 줄었어요. 한해 주시며 몸보신 해보겠습니다 하셨고요. 아이 보는 일 정말 힘들죠. 3741님은요. 세무정 거의 매일 듣는데 참여는 처음입니다. 저는 주말에 가장 친한 지인분 가족이랑 제천으로 할로윈 캠핑 갑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저까지 설레네요. 가서 재밌게 놀고 와서 후기 남길게요. 또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참여하고 세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0295님은요. 낙상사고로 인해 경추 수술을 했는데 척추 신경까지 손상이 돼서 재활치료를 다닌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에 내려가는데요. 매일같이 왕복 2시간의 거리를 운전해주고 치료받는 2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 재활치료로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또 장모님이 놀라시진 않을지 걱정이네요. 세무정에서도 장모님 생신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한우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언제부턴가 공황장애라는 말을 쉽게 듣게 됐어요. 보통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했다는 이야기 자주 듣게 되는데요.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뭐예요? 네, 공황장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갑자기 아주 그냥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이걸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네. 원래 우리 사람은 외부 위협에 반응을 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외부 위협이 없어요. 어떤 위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발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놈이 들어오면 경보기가
뺑뺑뺑 울려야 되는데 네.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경보기가 울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발작 지속 시간은 보통 한 10분 내외고 30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분은 하루에도 정말 여러 차례가 와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씩 나타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작 증상이 한 번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가 또 공황장애인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한 번 나타났다고 공황장애 진단을 하지는 않죠. 한 번 정도야 뭐 누구나 생각하면 나타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황 발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황장애가 아닌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아주 극도로 힘든 어떤 이제 스트레스 상태, 예를 들면 너무 하기가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든지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든지 할 때 이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갑자기 이런 발작이 자꾸 나타나거나 또 두려운 생각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반복적으로 또 아주 갑작스럽게 이런 공황 발작이 한 번 이상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현대인에게 공황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뭔지 또 어떤 대처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공황 발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공황 장애, 공황 발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발작적인 이제 증상, 두 번째는 예기 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발작이라고 한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당장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거든요. 숨이 콱 막힌다. 뭐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다.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느낌들도 말하지만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다는 이런 공포감이 드는 게 공황 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측정을 해보면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좀 어려워지고 땀이 줄줄 나는 이런 신체 증상 이런 게 나타나는데 보통 10분 안에 되게 사라지고 1시간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작이 시작이 되면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응급실로 막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막상 응급실에 가거나 누가 도와주러 오면 발작이 끝났죠. 그러니까 멀쩡하단 말이죠. 이걸 이 사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네.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발작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뭐 수일 간격 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발작을 한번 겪고 나면 언제 이게 또 올까? 이거 언제 나타날 거야? 나 이럴 때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 그 시간이나 장소, 사람 뭐 이런 데를 피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거기 갔을 때 이런 발작이 나타났으니까 나 거기 안 갈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고 뭐 자기가 갔던 이런 곳에 가기 어렵고 또 이 영화관이나 뭐 쇼핑몰, 자동차 안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황 장애와 유사한 불안 장애들도 또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걸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쉽지 않죠. 공황 발작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갖는 불안 장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장 공포증이에요. 광장 공포증이요? 예. 어떤 넓은 데 가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는 넓은 데 가면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또는 어떤 좁은 데를 들어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 갔다가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또는 여기를 갔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 난 어떡하지? 이런 이제 이 불안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를 가지 못하고 또 밀폐된 공간도 들어가지 못하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 이런 걸 타기 어려워하는 그런 병을 우리가 이제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은 공황장애랑 상당히 유사한데 광장 공포증은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 거죠. 넓은 데를 가거나 좁은 또는 폐쇄된 곳을 간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광장 공포증 환자 중에 3분의 2에서는 공황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공황장애는 왜 걸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원인이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네. 네, 공황장애 도대체 왜 걸릴까? 근데 이제 그런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자기가 해결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부담감,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큰 원인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전적이다. 또는 신경 생물학적이다. 또는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촉발시키는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함을 무기로 삼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작가나 또는 연예인이나 네. 또는 배우나 가수나 또는 책을 쓰시는 분이나 요리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미용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성을 주 무기로 이제 그 리워드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감정을 상처받을 일들이 많고 네. 또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억압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공황장애가 더 많이 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공황장애 환자들을 보면 이 나타나기 전에 업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돈 때문에 또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게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황장애가 선생님 한 번 나타났다고 해서 꼭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발작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발작적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한두 번 하고 그냥 평생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 정도 기다려보고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황장애는 저절로는 또 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저절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한번 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치료를 하면 굉장히 치료 성공률이 높아요. 어떤 치료를 해서라도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약물을 계속해서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스스로 공황장애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체크리스트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죽을 것 같다 이런 공포가 오면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 중에 4개가 갑자기 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진다. 땀이 많이 난다. 네. 떨리고 전율감이 느껴진다.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낀다. 토할 것 같거나 복부 불편감이 있다. 현기증을 느끼거나 머리가 띵하다. 비현실감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제력을 잃게 되거나 미쳐버릴까 봐 두렵다. 죽을 것 같아 두렵다. 마비감이나 손발이 찌릿찌릿하는 느낌 등의 감각 이상이 있다. 오한이 나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지금 제가 읽어본 것이 네. 거의 대부분 한꺼번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네. 하나씩 따로 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4개 이상이 오면 공황장애라고 자가 진단을 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황장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가 대부분이고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광장공포증 같은 것들이 같이 있을 때에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을 조금 열어놓고 다음에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많이 열고 이런 식의 이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도 하고 정신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서 쓰는 약물들은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쓰게 되는데 이 항우울제, 항불안제는 정말 굉장히 안전한 약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100년을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약물이고 이런 약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힘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배가 고프면 밥 먹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예민하셔서 이걸 안 드시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100년간 써도 안전한 약물이에요. 뭔가 중독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아,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독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끊고 싶고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끊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서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는 좀 완치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황장애는 정신질환 다른 질환 중에서도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질병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적절한 치료를 하면 최대 90%의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완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완치가 어렵다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재발이 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완전히 됐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랫도록 약물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고 약물 치료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커피도 마시고 뭐 일상생활 다 하셔야 그게 이제 제대로 치료가 되고 조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좀 더 두근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또 유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드시는 커피 또 뭐 술을 어느 정도 한두 잔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음식,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음식으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음식으로는 좀 그렇고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그런 스트레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 근육을 좀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마음 근육을 키운다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요. 쉬운 방법들이 많아요. 칭찬, 성취감 이런 걸 많이 느낄수록 그 마음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 성취감 이런 걸 느끼려면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일이 돈 버는 일도 있지만 돈 안 버는 일도 있거든요. 봉사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 근육을 키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봉사 둘 중에 한 가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운동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이 신체적인 근육도 키워주지만 마음의 근육도 키워주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 좋고 또 내가 어떤 이런 괴롭거나 또는 두렵거나 어렵거나 이런 일에 처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놓는 게 중요한데 좋아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음악이라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취미생활이요. 취미생활이죠.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룬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뜨개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 방법들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찾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호두 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 또한 도움이 돼요. 네. 또 그 뭐 염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 공황장애가 사실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땐 굉장히 위급해 보이는데 그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 꾀병 아니야. 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포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냥 이해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약물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시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항우울제, 항불안제 먹는 분들한테 그거 왜 먹어? 야 그거 먹으면 뭐 무슨 문제가 생긴다던데.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가 이기면 되지. 그걸 왜 먹어?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물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신체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응원의 말씀을 네.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2781님이요. 과거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시도 때도 없이 숨이 차고 밥도 잘 안 넘어갔거든요. 그게 공황장애였을까요?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황장애를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공황장애였을 수도 있고 불안장애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다 극복이 되신 것 같고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만한 사람이다. 그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는 칭찬과 성취감이고요. 두 번째는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내 옆을 떠나지 않게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하고 이런 일들을 잘 쉽게 대처해 나실 수 있습니다. 8988님이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약을 먹으면 예민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드셔도 되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실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좀 예민해지게 만드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이 조금 더 발작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또 공황장애 치료약이 다이어트 약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예.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현대인을 위협하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수험생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있다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보내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또 미리 참여해주시면 방송에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킹콜의 Let There Be Love 듣고 저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요계에 굵직한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덕분에 바쁘고 있는데요. 네. 뭐 블랙핑크 로제 씨도 화제고 에스파도 컴백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큰 가요계의 형님들의 컴백도 네. 참 많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보통 올해가 가기 전에 음반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12월 시상식 시즌이 들어가면 컴백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제가 신보 위주로 이 코너를 좀 꾸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컴백 소식이 자주 들리는 거군요. 사람 사는 거 똑같거든요. 아, 그런데 뭐니 해도 지금 가요계는 가왕 조용필의 컴백에 제일 들썩이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 큰 선배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조용필 씨의 컴백인데요. 조용필 씨가 드디어 20집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20집에 대한 기대는 한 2년 정도 들끓고 있었어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2년 10월에 그리고 2023년 4월에 각각 프렐류즈라고 하는 일종의 성공개 싱글들로 조용필 씨의 새 노래들이 계속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 결실을 맞는 20번째 정규 앨범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11년 만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 헬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그 노래 네. 19집의 타이틀곡이 2013년 발매였었거든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났습니다. 앨범을 낼 때마다 네. 근데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 제가 말씀드린 2년 사이에 발표됐었던 조용필 씨 노래 들으면서 놀란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사실 그 19집 헬로 때도 감각이 너무 젊고 네. 지금의 어떤 트렌드함을 포함한 음악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이자 저는 조금 더 트렌디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일흔이 넘은 노장에 좀 깊이 있고 뭐 진득한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느끼는 조용필이라는 아티스트는 20집 이라는 이 20장의 앨범을 내면서 항상 그 시대에 가장 트렌디한 사운드에 관심이 많은 네.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기반에는 뭐 예전에 디스코도 있었고 뭐 엔카 같은 그런 어떤 뭐 우리 전통가요의 선율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락 음악을 베이스로 음악을 해나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영원한 젊은 오빠예요. 맞아요. 이번에 20집 컴백에도 네. 그렇게 많은 팬분들이 플래카드를 듣고 정말 그 오빠를 네. 외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필 특집으로 네. 꾸며볼 텐데요. 네. 오늘 함께 들어볼 첫 곡 소개해 주세요. 조용필 씨 앨범만 20집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노래를 지금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르기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지난해 또 그 주경기장 공사 직전에 했던 조용필 씨 공연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그 공연에서 신나게 들었던 곡들 또 연말에 또 공연이 마련되어 있기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연에서 아마 절대 빠지지 못할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용필 씨의 팬클럽명으로도 알고 있는데 미지의 세계 준비해봤거든요. 네. 이거 시작되면 조용필 공연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조용필의 미지의 세계 듣고 왔습니다. 0808님이요. 가왕 조용필님 영원한 오빠의 노래를 들으니 없던 힘도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공연장에서 이 곡으로 딱 시작하면은 분위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래 나가는 동안 얘기했는데 네. 작년에는 이 노래 나가는 동안에 5분 내내 불꽃놀이쇼.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공연 분위기 진짜 좋겠어요. 이거 열광이죠. 시작하자마자 우악 시작하는 그 네. 느낌. 그립습니다. 저도 올해도 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라디오로 듣는 것과 또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완전히 저희가 다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어떨지 더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저는 가보면 항상 재미있을 때가 뭐냐면 그 네. 관객과의 밀고 당기기가 있는데 네. 조금 독특합니다. 뭐냐면 조용필 씨는 너무 히트곡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팬분들도 사랑하는 곡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다들 그 애창곡을 듣고 싶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창밖의 여자, 친구여, 돌아요 부산항에 막 이런 곡들을 다 듣고 싶어요. 근데 조용필 씨는 락커고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위에서 이제 막 멋지게 기타 솔로 막 하고 네. 샤우팅하고 하는 걸 하고 싶어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욕망이 공연장에서 부딪히는 걸 보는 게 항상 너무 네.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조용필 씨가 확실히 프로이신 게 그 메들리로 히트곡들은 한번 딱 몰아서 같이 떼창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공연 후반에는 자신이 진짜 뮤지션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힘 있는 무대를 선보이더라고요. 역시 프로다 싶었습니다. 네, 우리 그럼 공연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제가 공연장에서 들으면서 이 노래 공연장에서 들으니까 훨씬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곡이 있어요. 나는 너 좋아라는 곡인데 이 곡도 워낙에 큰 사랑 받아서 많은 분들이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이 곡이 공연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태양의 눈, 나는 너 좋아, 판도라의 상자 이렇게 세 곡으로 이어졌었는데 그 앞뒤 곡이 사실 대중적으로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곡들인데 이 세 곡을 완전 락스피릿으로 말아서 무대 위에 올려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올해도 이 라인업 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 듣고 왔습니다. 0184님이요. 단발머리 소녀들이 중년의 아줌마들이 되었어도 나는 용필 오빠 좋아 떼창이 나옵니다. 아이 지렇다니까요. 네. 그리고 김희진님은요. 모르는 노래지만 신나서 좋네요. 활기찬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또 이지용님은 꿈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 이거 네.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조용필의 발라드 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노래들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공연하실 때쯤 돼서 제가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왕의 공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예정된 콘서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쉽게도 주경기장은 지금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가 없고요. 체조 경기장 지금은 이제 K스포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이곳에서 11월 23일에서 12월 1일까지 2주에 걸쳐서 주말에 공연이 열리게 되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아마 그날만 기다리고 계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할 가왕의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아 진짜 꿈도 좋은데 네. 그래도 이 10 몇 년 만에 신보가 나왔는데 네. 새 노래 들어봐야죠. 궁금해요. 맞아요. 아마 성공개곡으로 뭐 찰나나 Feeling of You 이런 곡들 기억하실 텐데 이번 앨범 총 타이틀곡은 그래도 돼라는 곡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최근에 조용필 씨가 해외 작곡가들하고 작업하는 거 알고 계세요? 크레딧을 보면 다 외국 작곡가들과 네.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동시대적인 팝 락 스타일로 역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노랫말은 우리말이잖아요. 내용에 이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뭉클한 응원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74세 노장이 들려주는 그래도 된다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공연에서 이 노래 들려줄 테니 네. 또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필의 그래도 되는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오늘 이 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선물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문자 소개는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한우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또 많은 문자 내일은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그래도 돼 함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